낭만과 예술의 나라 그리고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프랑스가 최고지. 한국은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후진국이라서 좋은 물건만 보이면 먹고 살기 위해 훔쳐가는 게 일상이라지. 너 혹시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니?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는 거니? 도대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야?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행 중에 가방을 2번이나 잃어버렸던 프랑스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야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세종학당에 다녔던 학생 메리도브입니다. 덕분에 한국 여행에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인상 깊었던 경험들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몇 자 적어보아요. 제가 다녔던 세종학당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에요. 세종학당을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은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왜 그곳에 들어가게 됐냐고요? 사실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한번 한국어 공부를 해볼까 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학당에 막상 들어가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즐겁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러 요소들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는 특히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제 실력이 늘어나는 게 보일 때마다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종학당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또래였고 같은 프랑스 사람이었죠. 처음엔 같은 동네에 살아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 동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다가 친한 친구가 되었죠. 하루는 우연히 함께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한국의 관광 명소에 대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그곳에 가보면 어떨까 싶었죠. 우리 둘의 공통 관심사가 바로 한국과 여행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즉흥적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랍니다. 세종학당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알찬 정보도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인 선생님들로부터 들었기에 한국에 대한 여러 문화를 알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한국과 프랑스가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간편하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죠. 그중에 세종학당 선생님께 이 점을 말씀드렸더니 한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매우 많더군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긴 비행시간 때문에 힘들었어요. 경유해서 가려다 보니 몸도 지치고 빨리 쉬고만 싶었죠. 1초라도 빠르게 수화물을 가져가 호텔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 비행기 수화물이 유독 늦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지친 상태였고 제 친구는 심지어 수화물을 기다리면서 잠깐 졸기까지 했어요. 저도 졸린 눈을 힘겹게 뜨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캐리어처럼 보이는 것이 나왔길래 후다닥 집어 올려서 공항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캐리어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아챘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저의 캐리어가 아니라 똑같은 브랜드의 같은 디자인인 다른 누군가의 캐리어를 가져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태껏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방에서 누군가의 짐과 바뀐다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그게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캐리어에 덕지덕지 스티커를 붙여놓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심플하게 캐리어 그대로 들고 다녀요. 보통 자신의 것을 알아채기 위해 본인만의 네임택을 붙여놓거나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것들과 다르게 깔끔한 저의 캐리어를 항상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것과 헷갈릴 일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제가 가져갔던 캐리어는 제 것과 정말 똑같이 생겼었어요. 외관만 보면 몹시 흡사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손잡이 쪽에 작게 이름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간 큰일이었죠. 짐은 바뀌었고 당장 다시 공항에 갈 생각을 하니 머리는 지끈지끈 아파오고, 더 심각한 건 그 짐에 제 중요한 물건이 다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제가 미리 환전했던 한국 지폐도 아예 캐리어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한국에서 여행할 돈이 한 푼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몹시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공항까지 가는 것도 모자라 그곳에 가도 제 귀중한 캐리어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짐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고 말았으니 상대는 또 얼마나 황당할까 싶었어요. 어찌됐든 일이 완전히 꼬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방이 바뀐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요. 중간에 복잡한 과정이 조금 있었지만 아무튼 제 짐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저와 짐이 바뀐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연락이 닿자마자 실수로 당신의 짐을 가져가 버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많은 사과를 거듭했죠. 그가 제게 큰 화를 내면 어떡하지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짐을 가지고 협박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친절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도 하고 외국인이라 길도 잘 모를 테니 다음날 본인이 직접 호텔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솔직히 자기도 저 때문에 일정이 망가졌을 수도 있고 화도 날 텐데 그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정말 나긋하고 다정했어요. 많이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비록 옷이 없어서 친구의 옷을 빌려야만 했지만 저는 그의 친절함 덕분에 마음이 놓인 채로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다음날 만나본 한국인은 예상대로 너무나 친절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방은 흠집 하나 난 구석이 없이 깨끗했죠. 그렇게 제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거듭 반복했어요. 그는 이제 그만 괜찮다며 본인도 많이 놀랐을 텐데. 어찌되었든 일이 서로 잘 풀려서 다행이라고 웃어 보였죠. 그는 끝까지 매너 있게 행동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직접 겪으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렇게 떠나려는데 갑자기 그가 우리를 부르더니 이곳 주변을 여행할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닐 것이지만 일단 그 동네 주변도 돌아다닐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씩 웃더라고요.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자기가 여기서 산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주변 맛집은 다 꿰차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알려주고 싶다며 메모지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수첩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펜과 수첩을 그에게 넘겼더니 그가 핸드폰을 몇 번 두들기면서 맛집과 그 주소까지 막힘없이 써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 모습이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주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의 친절함에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수첩에 맛집을 한가득 적어주고 떠났어요. 그가 떠나는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벙쪄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 그 공책에 적힌 맛집은 한 군데 빼고 모두 다 가보았습니다. 한 군데는 아쉽게도 갔던 당일이 쉬는 날이라 못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5개의 가게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무척 저렴했고요. 혹시나 그가 추천해준 식당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를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소소하더라도 작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사태가 또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 번 더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저의 칠칠치 못함 때문이었죠. 제가 원래 덤벙거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 일은 짐을 되찾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었어요. 그런데 내리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죠. 제가 저의 가방을 지하철 좌석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곳에는 아이패드나 지갑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나 신용카드도 재발급해야 하고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못 찾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솔직히 이전에는 수화물이 서로 뒤바뀌었던 거잖아요. 상대도 자기 짐을 찾으려 먼저 연락했던 거겠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못 찾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지만 어딜 가든 나쁜 사람들은 꼭 있으니까요. 못된 마음만 먹는다면 아마 제 짐을 누군가 훔쳐갔겠죠. 저는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곤란했죠. 심지어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 이미 출구까지 나온 다음에 제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알아챈거든요. 다시 들어가 봤자 영영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희망을 버리지 말라며 혹시 모르니까 지하철 역무원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하철역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하철 역무원은 친절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분실물 센터가 있다며 물건은 꼭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줬어요. 친절은 고마웠지만 솔직히 그곳에서 가방을 찾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되찾기에는 그 안에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찾아간 지하철역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잃어버린 제 가방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아마 누군가 돈이 되는 것들을 이미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이나 아이패드 같은 것들 말이죠. 가방을 처음에 주운 사람이 이것들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방은 되찾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역무원의 안내를 받아 유실물 센터가 위치한 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유실물 센터에 도착한 저희는 드디어 가방을 되찾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분 확인을 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역 직원이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신분증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제 지갑이 그대로 있다니, 신분증도 그대로 있다니, 어떻게 저게 그대로 있지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그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양심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잃어버린 물건을 2번씩이나 그대로 돌려주나요? 이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쩌면 제 실수 때문에 더욱 알찬 여행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가방을 2번이나 잃어버렸지만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함께 여행했던 친구는 이 여행을 두고 가방 찾는 여행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한국인들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여행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여행했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가방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분실물들을 되찾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많다는 유럽을 살펴봐도 길거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소매치기 같은 절도 범죄인데요. 이렇듯 남이 갖고 있는 물건도 훔쳐가는 상황에서 주인 없이 덩그러니 놓여진 귀중품이라면 아마도 되찾을 확률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건을 되찾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면서도 상식적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매일 2,000건 이상의 분실물들이 누군가에 의해 습득되어 유실물 센터로 모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결국 매각 공고를 통해 국구로 귀속되고야 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되찾고 싶어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분실물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유실물 센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서울 종로 한복판의 광장에서 쓰러져 축 처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눈부실 정도의 외모를 가진 금발의 미녀였는데요. 그런 그에게 한 남자가 다가가 어디론가로 그녀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취재차 어제 막 넘어온 폴란드 국적의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을 잃은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라고 합니다. 저는 폴란드의 아주 구석진 시골 출신이지만 자라기만 거기서 자랐지 사회생활은 거기서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에겐 폴란드에 살았을 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거의 잊고 살아요. 시골에서도 아주 못 사는 빈민촌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부터는 고향을 떠나 중국에서 쭉 타지 생활을 하며 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중국도 아닌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계셨고, 아버지는 실직을 밥 먹듯이 반복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없으면 사실상 굶는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의 집에서 살아야 했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비슷한 환경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해준 친구들 덕이었습니다. 바로 뭐라도 하며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친구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고, 임금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라며 저를 도와주곤 했죠. 친구들은 제가 끼니를 제때 먹지 못할까봐 돌아가며 친구네 집에서 자게도 해주고, 맛있는 식사도 사주며 저를 돌보다시피 살펴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워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제 친구들은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기죽을까봐 어디 가서 제가 어떤 사정으로 살고 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덕에 졸업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친구의 어머니가 중국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셔서 저는 역으로 친구와 함께 중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 보니 그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 실력은 점점 늘어 유창한 정도까지 하게 됐죠. 친구 어머니가 주신 책을 거의 달달 외우듯이 공부했고, 그 결과 저는 원어민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 이상의 수준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이 다 되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진 거라곤 고등학교 졸업장과 어깨에 넘어 배운 중국어 실력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모두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영어까지 되는 저는 오히려 우대사항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던 터라 중국에 넘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분 열려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취업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걸 뭐 생각하고 조절할 틈도 없었어요. 그저 저는 그냥 돈을 빨리 벌어 사람답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숙사와 함께 일을 하는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형편에 평생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꿀 텐데, 이왕의 해외 경험도 해볼 수 있으면서 일하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이 기회가 굉장히 큰 기회랑 메리트로 느껴졌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중국으로 가는 길 정말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한 것 같아요. 워낙 가진 것도 없고 챙길 건 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처음 다른 나라로 향한다는 건 저에게 큰 설렘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기회의 땅처럼 느껴질 만큼 큰 나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중국은 그런 이미지였죠. 동양의 문화의 모든 것이 파생한 아시아의 제왕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하게 된 중국의 공항에서 처음부터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변기에 앉아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괴기스러운 장면은 소름 돋고 민망한 정도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요.
너무도 다른 문화권이라 그런 거겠지 싶어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봤는데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나도 앞으로 저런 곳에서 볼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기로 한 곳에서 작은 봉고차 같은 버스를 보내줘서 거기에 탑승했어요. 아주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 차에 들어가는 게 정말 찝찝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잘해보기로 온 거니까 꼭 참고 탑승하기로 했죠. 저 말고 외국인 여성 2명이 있었고 우리 셋은 회사로 향하는 차를 타고 중국 도시의 실제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외국인 여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려고 영어로 말을 걸자마자 중국 회사 관계자는 시끄럽다며 이상한 영어 말투로 무섭게 대하며 대화를 금지시키더라고요. 저는 겁이 나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여성들과 그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은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도 워낙 빈민촌에서 생활했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때라 웬만한 시설이 다 좋아 보이고 부럽기만 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제가 있던 곳과 비교해도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도 오히려 더 안 된 것 같고 제가 일을 하러 오기에 뭐라도 나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듣고 봐왔던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성장 중인 국가라 전혀 믿을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요. 중국에서도 빈민가에서 살던 제 눈에 봐도 더한 빈민가로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공간도 많았고 건물 안내부에는 노숙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동냥을 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삐쩍 마른 모습이 마치 전쟁통처럼 느껴질 정도로 첫날 중국을 본 저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엔 저처럼 취업을 하러 온 다른 여자분들도 보였어요. 우린 각자 지낼 숙소를 배정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름 4명을 부르더니 무슨 방 하나에 우리 넷이서 쓰라면서 앞으로 룸메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첫 룸메이트 기도해서 신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감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에게 준 한 방은 사람 하나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좁아터진 공간이었거든요. 중국은 땅도 넓으면서 어떻게 이런 비좁은 데를 줄 수 있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도 유독 큰 키를 가진 편이라 이 방은 딱 봐도 저 혼자 쓰기에도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도 따질 순 없으니 서서 자듯 쪽잠을 자면서 무슨 감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숱하게 눈물도 흘렸고 제 처지가 불쌍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특히나 참기 힘들었던 건 방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화장실이었는데 문도 고장나서 대소변 악취가 올라왔고 그 변기 하나를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자니 비위생적이었죠. 게다가 씻을 공간도 비좁아서 머리라도 한번 감고 나면 물이 안 빠져서 방으로 물이 넘치곤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힘든 걸 티내고 싶지 않아. 저는 친구들과 연락할 때는 오히려 잘 지내고 있다고 씩씩하게 보이려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요. 점점 친구들은 제가 변하고 있다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 중국이 더 빠른 발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곧 될 수 있고 그럼 이런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저도 이런 나라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 될 거라 꿈꾸며 오직 중국의 잠재력 하나만 믿고 버티자 싶었어요. 그 생각만이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먹고서도 얼마 되지 않아 점점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면서도 제가 버텼던 이유는 희망이 있어서였어요. 하지만 희망이 점점 없어졌고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더 벌 수 있을 거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의 희망은 어느새부턴 절망으로 바뀌어 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를 거라 생각했던 제 월급도 여전하고 보잘것없는 생활도 여전했으니까요. 1년차 지나면 어느 정도 연차에 따라 월급도 올라가야 할 텐데 여기는 올려주기는커녕 회사에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안 주고 늦게 주는 경우도 많았고 트집을 잡아가며 삭감하는 월급 수준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버는 건 오히려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나니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용기 있고 정확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님께 회사에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대로 된 월급을 달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회사에서는 어차피 일할 사람이 넘쳐나니까 불만 있으면 꺼지라는 식으로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중국은 지금 실업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명문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어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주제에 그런 토를 다냐면서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며 나쁜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잘리지 않으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제 와서 중국에서 지인들도 없는데 당장 다른 회사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딱히 살 곳도 없으니 그만두고 나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그냥 꾹 참고 견뎠고 점차 회사 내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갈수록 부당한 행위들을 이젠 대놓고 담담히 하기 시작했고 일하는 우리는 참으며 감히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내부 분위기로 바뀌어 갔죠. 회사 사장님은 중국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나라다 보니 경기 침체에 있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그만큼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져서 그렇다고 뉴스가 나왔다며 이런 중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모두를 가스라이팅했어요. 그때는 저도 그 사장의 말이나 중국 각종 방송, 미디어, 뉴스, 신문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았죠. 워낙 외부와의 소통이 줄어들고 일하고 숙소에선 구겨져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나가서 또 일을 하는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 다른 걸 하러 가거나 새로운 어떤 걸 할 수도 없었죠. 돈이 웬수라니까요. 그래도 굶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갔어요. 저의 삶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통제한 채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정보들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당연히 그 말들이 진실이라 믿었던 거죠. 갇혀서 제한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받다 보면 누구도 저처럼 되실 거예요. 그와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과 다르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죠. 그 사람들 안에 섞이고 싶다는 생각과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냥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은 외국에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듣고 저에게 괜찮냐며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너네가 뭘 아냐고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중국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냐며 버럭 화를 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거의 중국의 추종자가 되어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것 같다며 점점 더 저랑 이야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나마 소중했던 친구들과도 멀어져 버렸으니 저는 정말 혼자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내의 분위기는 중국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중국이 되고 말 거라는 내용이 보도될 뿐이었어요. 그리고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중국의 경제 사정은 아시아에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어요. 중국의 통제된 언론 탓에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수밖에는 없었죠. 중국 언론은 이상하게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을 항상 예로 들더라고요. 한국에 비하면 어떻다며 예를 들어 현재 가난해진 정도가 한국은 끼니도 못 먹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에 반해 우리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라는 대충 거의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에는 빈곤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그 정도로 어렵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매일 그렇게 뉴스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일상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느새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기자에 대한 선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 비할 수도 없게 세상에 대해 뭐든지 잘 아는 듯한 기자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자를 지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졌어요. 사이트로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하루 쉬는 날을 내고 무작정 제일 유명한 언론사 건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무작정 보이는 직원들에게 여기서 책임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까진 일의 절차에 대해선 잘 배우지도 못했을 때라 어디에 먼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차례로 만나고 나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것에 관련해 알려준 적이 없었고
제 첫 직장이라 해봤자 지금 일하면서 반복 노동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건물의 직원으로 보이는 중국인은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만 하게 생긴 파란 눈의 금발. 머리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게 평범해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걸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신 누구야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 그 사람이 여기서 높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단박에 받을 수 있었죠. 사회생활하고 어렵게 자라면서 가장 뛰어나게 배운 거라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제 이름과 기자가 되고 싶어서 우선 무작정 오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다짜고짜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적에 대해 말했고 그러니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취조당하는 기분이긴 했지만 이게 말로만 듣던 면접인가 싶어서 성실히 답변했죠. 그러곤 저에게 연락처를 쓰고 그냥 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면 안 된다며 잔소리도 잊지 않더라고요. 호기롭게 도전했는데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 시무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장 출근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머물 집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달라고 하고 빠르게 모든 걸 정리하게 됐죠. 드디어 시원하게 일을 때려치우면서 퇴직금을 좀 받았고 진짜 웃긴 게 막상 그만둔다고 하니 그제야 월급을 올려준다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다더니 진짜 우습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아주 작은 새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싸구려 방이라 말도 안 되는 시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싶은 생각으로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설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에게 웬만한 것들은 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외국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어를 할 수 있냐, 기본 한국어를 보고 있으라는 등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업무 지시를 했어요. 저는 우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건 다 했죠. 그렇게 2주 정도는 기자로 출근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기자 생활이 아닌 한국어 공부만 하게 됐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했고 프린트를 해주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1등을 했습니다. 기자는 다 이런 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겐 아무리 외국인이라 그래도 너무 안 시키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선배가 취재를 나갈 때 따라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선배를 따라 절도 사건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도난이 된 일이 상당히 많다며 상인들은 울고 있었어요. 난장판의 가게 한복판에서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는 상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노숙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뒤집어버리고 가버렸다고 했어요. 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변하는 게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털리고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에 좀 위안이 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취재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데 선배가 카메라를 달라고 하더니 인터뷰 촬영 영상을 지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선배는 이건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지워야 하는 거라서 지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남아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나라에 대해 안 좋게 보이는 글들은 쓸 생각도 하지 말고 행여나 쓰게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라에 잡혀가게 될 거라며 저에게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는 조언을 해줬어요. 물론 지금들은 모든 건 비밀로 해야 한다고 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갔지만 우선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닥친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장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월세가 밀려 곧 노숙을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에 몰리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일을 해도 100만 원 정도 벌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치닫고 돈이 나갈 일은 계속해서 생기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집에도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제가 쓸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향처럼 저를 도와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끼니는 제 책임이었죠. 중국은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거라는 걸 저도 점점 알 것만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보면 노숙인들이 워낙 많아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서는 집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들은 버려진 건물 속이나 건설사랑 분쟁이 생겨 공사가 잠시 멈춘 곳들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노숙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원들도 많았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직장도 있지만 지낼 곳과 생활비를 버는 게 만만치 않아 거리로 몰린 사람들이죠. 중국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예요. 아침에는 출근하고 밤이면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노숙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도 아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빈 공간인데 왜 돈이 드냐면 그 건물을 무단으로 관리하는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무작정 노숙자들에게 자릿세를 내라며 사람들에게 뺏고 협박하고 그러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면서 저도 몇 번이나 봤네요. 게다가 돈이 필요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몸을 파는 매춘업까지 뛰어들며 이건 뭐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거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들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왜 한 번도 방송을 하거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지 기자로서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누구도 이에 관해 다룰 생각은 없어 보였죠. 저는 노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민낯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숙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아스팔트에서도 꽃은 돋아난다고 하던가요? 이런 상황에도 빛 한 줄기 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저에게 한국으로 가서 취재를 해오면 지금 월급의 3배 이상을 준다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담아올 내용은 한국이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부각할 수 있도록 찍어오라는 게 쟁점이었어요. 그러고 가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꼭 중국어로 이야기하며 중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을 부러워하고 있는지에 대해 담아오기만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월급보다 더 많은 성과급도 줄 수 있을 거라며 저를 기대하게 했어요. 백인의 키도 큰 누가 봐도 서양인인 제가 중국어를 쓰며 중국에 대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담기면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며 저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이런 행운이 어떻게 나한테 온 건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들의 목적이 어떤 거더라도 저에겐 이건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중국 언론에서 그간 봐온 한국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못 살고 어려운 나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에 대한 모습을 찍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널린 게 후진국의 모습일 테니 쉽게 일하고 돈까지 월급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을 테니까 신이 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바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입국하고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머리가 지끈 아플 정도로 제가 여태껏 믿어왔던 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말았는데요. 한국 공항의 모습만으로도 중국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최고급 최상급으로 보였어요. 정말 선진국을 보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걸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항상 적처럼 포장해서 중국인들에게 위화감과 갈등을 부추겼고 한국은 중국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 본인들의 이야기였다는 걸 말이죠. 저는 종로라는 곳으로 향해 그 근처 숙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종로까지 오는 동안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을 만큼 멍 때리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바빴어요. 분명히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데 한국은 중국과 엄청나게 다른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건물들 모두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 모든 곳은 영업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서울의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어디에도 노숙자로 보이는 어린이나 아무 곳에나 누워서 자는 가족들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취재해야 할 게 뭔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못 사는 모습을 찍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론 한국에 잘 사는 동네와 부자들 외에는 다들 극심하게 못 산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언론사들이 모여 있고 주요 기관들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잘 사는 거고 좀 외곽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죠. 여기가 잘 사는 동네라고 확신한 건 상상도 못 해봤던 숙소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숙박비가 최소 중국에 비해 3배 이상은 비쌌고 정말 화들짝 놀라 결제를 할 때 손을 달달 떨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그렇게 후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보다 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것과 계속해서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우선은 들어가야 하고 다른 숙소보다 이곳이 가장 싼 것 같아 한 곳을 골라 우선 오늘은 여기서 묵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죠. 내고 나니 아예 쓸 돈이 더 이상 없더라고요. 엄마가 재촉해서 얼마 전에 목돈을 보내줘야 했거든요. 회사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고 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회사 카드를 주거나 이런 건 없고 제 돈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월급으로 같이 주던가 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수중에 돈이 하루 머물 숙소비 정도밖에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한국 숙박 요금이 어마어마하다며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징징거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매몰찬 답변만 받아버렸어요. 당장 내일 보내줄 테니까 우선 제 돈으로 하라면서 그 돈도 없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왜들 그렇게 사람들은 저에게 막대하는 걸까요? 왜들 그렇게 저에게 불친절하게 구는 걸까요? 정말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필 저에게 늘 그러는지 슬펐어요. 어처구니 없는 그 소리에도 그만둔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제 처지가 우습고 불쌍해서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사람한테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 눈치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왠지 이 돈은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어요. 한국의 첫날 숙소의 시설은 제가 지내온 그 어떤 곳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곳에서 자는 건 너무도 오랜만이라 행복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편의점에 가서 뭘 사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취재거리를 찾아 돈을 받고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며 빨리 취재를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프론트로 다가가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동네를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러니 직원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대묻더군요. 저는 한국도 중국처럼 안 좋은 면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 아는 것처럼 묻기로 했어요. 한국이 후진 곳이 많은 거 잘 알거든요. 하면서 물었죠. 그러자 저에게 안 좋은 곳을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는 거예요. 딱 잘라 거절하는 걸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거지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럼 서울역이 가장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직원이 알려준 한국에서 가장 노숙자들이 많다는 곳으로 무작정 향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수준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편하고 쾌적하고 멋진 곳이었죠. 처음 오는 저도 서울역까지 어떻게 찾아갈지 단박에 알 수 있게 직관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 특히 스크린 도어 같은 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걸 모든 곳에 설치한 한국이 진짜 부유한 나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제껏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적이 없는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서울역의 모습에 제가 생각한 노숙자는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찍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회사에서 알려준 적도 없으며 그냥 찍어오라는 소리만 할 뿐이었고요. 저는 서울역 의자에 앉아 절망적이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뿐 제가 오늘 어디에 가서 자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노숙자를 찍으러 왔지만 사실 제가 노숙자와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숙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물 2병이 전부였어요. 물을 마시며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상당히 기괴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노숙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들 노숙자가 맞았던 거였죠. 그걸 알아챈 데는 거기서 만난 한 친구들 덕분이었어요. 그들 중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꽤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숙자가 확실한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영어로 저에게 한국의 서울역 지하보도에 있는 노숙자들은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다시 힘을 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공원 근처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청소를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일거리를 준다고 했죠.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척되지 않고 노숙자여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걸 스스로 잊지 않도록 하게끔 한다는 거였어요. 그건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외국인인 이들에게도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천해주고 외국인 통역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들을 통해 사회적인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끔 북돋아준다고 했어요. 게다가 깨끗한 화장실이나 공공시설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사용할 수 있고 그들이 쓰고 싶다면 그 내부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를 어디서나 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닥도 따뜻한 열기가 나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동사하거나 하는 일도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죠. 노숙인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보같이 어떻게 속아왔던 것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은 말도 안 된다며 한국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옆 테이블에서 맛있게 간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음식 냄새 때문에 꼬르륵 소리도 크게 나고 더 이상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들은 그런 저를 보고 시계를 확인하고 혹시 밥 먹었냐며 빨리 나가야 된다고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저는 저에게 무슨 나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 불안해서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다며 지금 밥을 사 먹고 할 때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고기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다면서 이상한 행동이 계속됐죠. 저는 그들을 향해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어떤 광장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사람들은 차례대로 질서를 지키며 자신의 차례를 지키며 한쪽에서 음식을 받고 있더라고요. 맙소사 거기는 바로 무료로 밥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제가 이걸 먹어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얼른 줄을 서기나 하라며 식판을 챙겨두더라고요. 그 앞에서 음식을 받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인자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맞아준 어떤 여자분은 제가 들고 있는 식판 위로 밥도 가득 담아주고 고기 반찬에 거기 식판에 놓인 칸들이 모두 가득 차도록 따뜻한 음식들을 듬뿍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며 이게 무슨 연중 행사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여긴 정기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매일 메뉴는 달라지지만 이 모든 식판이 가득 차고 고기 반찬이 하나씩 꼭 있는 건 늘 있는 일인데 오늘은 갈비찜이 나오는 날이라 더 특별하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에서 와서 먹는 척이었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었을 텐데 그 음식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한 끼였어요. 중국에 이런 게 있었다면 질서는 고사하고 음식을 다 훔치고 난리나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노숙자여도 전혀 노숙자들처럼 험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마다 사연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조차 정부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됐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후진국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저는 중국의 거짓말에 맞추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껏 언론 보도를 해왔던 한국 비하에 관련한 것들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걸 실감했죠.
한국의 그 선진적인 모습들은 저를 완벽히 사로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노숙 생활을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최근 취업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 시간이 됐다며 볼 수 있으면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우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어디서 묵는 게 좋을지 물었는데 그래도 여자 혼자 노숙을 하는 건 위험하니 찜질방이라는 곳은 숙박비만큼 비싸진 않으니 거기를 가서 자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찜질방에서 아주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잤는지 움츠리고 있었던 긴장이 풀렸나 봐요. 찜질방에서 나올 시간이 되어 나와 우선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를 계속 보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은데 어떻게 찍어오라는 거냐며 버럭 화를 냈어요. 그렇게 질러버려서였을까요? 제가 돌아갈 비행기 티켓도 그들이 취소를 해버렸다며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말을 남기며 이제 너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뻔뻔하고 화가 나서 화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왠지 몸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순간 머리가 핑하고 돌더니 온몸이 덜덜 떨리고 고개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워지더라고요. 순간 숨도 너무 차고 더 이상 걷기가 힘들어 저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괜찮냐는 말을 한 게 기억이 나고 기억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병원 아니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 저에겐 늘 불행한 일들이 따랐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이상한 곳에 잡혀와 결국 큰일을 당하겠구나 하며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저히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누워서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에게 다가왔던 남자가 의사가운을 입고 저에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의사였는데 제가 지금 영양실조가 심각해 빈혈이 도저히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수치까지 갔다며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비도 없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그 남성은 괜찮다며 몸이 더 중요하다고 푹 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에게 막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동안 오가며 그 남성은 저의 사정을 들었고 한국에는 여성 쉼터 같은 곳이 있으니 그쪽에 연락해 준다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퇴원도 잘하고 그 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제빵을 배우는 게 있어서 그걸 시작하기로 했죠. 오전에는 저를 구해주셨던 의사선생님 병원 청소를 하고서 300만 원에 달하는 월급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숙소도 제가 지냈던 곳에 비하면 여긴 5성급 호텔과도 같아요. 저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밀려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지만 제가 지내본 그 어떤 곳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서야 좀 제 인생이 행복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젠 그리운 친구들에게도 당당히 연락할 수 있을 용기도 생겨요. 제 삶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셔서 저도 충분히 잘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